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흔히 말하는 독서, 봉사, 모임 같은 뻔한 얘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65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 5가지. 압도적 1위 이것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전후의 분들께 가장 필요한 앞으로의 10년을 지키는 실전 전략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나만의 건강 데이터 만들기. 건강은 병원에서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은 이상이 생긴 뒤 애만 움직이지만 진짜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병원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만의 건강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검사는 결과일 뿐 과정은 우리가 만든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수치가 나오죠. 혈압, 혈당, 간 수치. 그런데 이 수치들은 사실 여러분의 최근 며칠만 반영한 결과표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은 130 혈압이라도 어제 짜게 먹어서인지,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잠을 설쳐서인지 의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병원이 모르는 나를 우리가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나만의 건강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50대 이후부터 몸은 급격히 바뀝니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혈압이 튀고 피곤이 쌓이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패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지, 어느 날은 왜 두통이 생기는지, 밤에 잠을 못 잤을 때 다음날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기록해두면 병원에서도 훨씬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할 5가지 개인 건강 데이터. 어렵게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딱 5가지만 꾸준히 적어두면 됩니다. 수면 시간과 질, 몇 시에 잤는지, 깨진 적은 있는지, 4에서 5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식사 시간과 먹은 음식의 종류. 아침 김치찌개, 점심 제육, 저녁 현미밥 플러스 나물.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그날의 컨디션 변화, 두통, 어지러움, 속쓰림, 관절 통증 등 느껴지는 작은 신호들을 기록합니다. 활동량, 걸음수, 간단한 스트레칭 여부, 산책 시간 등을 기록합니다. 혈압, 혈당 변화 가능한 경우 하루 한 번만 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저녁에 짠 걸 먹었더니 다음날 혈압이 올랐다 같은 개인의 패턴을 찾는 겁니다. 건강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기록했다면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특정 음식과 몸의 반응 찾기. 예를 들어 라면 먹은 다음날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주는 영향 확인. 화나는 일이 있던 날 유독 혈압이 높다거나 두통이 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음. 약을 바꾼 뒤 몸 상태가 좋아졌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됩니다. 병원 진료 시 훨씬 정확한 상담 가능. 한 달 기록을 보니 이럴 때 혈압이 오르고요라고 말하면 의사도 훨씬 정밀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록은 절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래 예처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3월 1일 6시간 수면 아침, 된장국 점심 순댓국 저녁, 밥 플러스 반찬 7,000보 혈압 128. 3월 2일 잠 설침 두통 짠 음식 섭취 혈압 142.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하면 내 몸에 예고 신호가 보인다. 한 달만 기록해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몸이 이상해질 징조가 보입니다. 이 패턴이면 내일 피곤하겠구나. 이 조합의 음식은 안 맞는다. 이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저녁에 혈압이 올랐구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데이터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집안 구조 재정비. 사고의 70%는 집에서 시작된다. 집안 안전 점검은 동선 분석에서 시작된다. 집안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동선이 불편하거나 방해물 때문에 생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루 동안 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지나 욕실로 가는지, 부엌에서 거실까지 걸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잠자러 가는 길에 어떤 가구가 발을 걸리는지. 대부분의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실제 동선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발목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선이 곧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때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매일 걷는 길을 기준으로 가장 방해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넘어짐 사고의 주범, 바닥부터 재정비한다. 집안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넘어짐입니다. 넘어짐의 원인은 대부분 아주 단순합니다. 턱이 생긴 발판, 오래된 러그, 접히지 않은 전선, 미끄러운 욕실 바닥. 이 4가지만 고쳐도 사고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먼저 욕실입니다. 욕실은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큰 부상을 당하는 공간입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침실에 있는 작은 카펫은 대부분의 집에서 사고의 씨앗입니다. 카펫이 울어있거나 모서리가 말려있으면 발이 걸립니다. 가능하면 치우거나 고정 테이프를 꼭 붙여주세요. 시야 확보가 안전을 만든다. 조명 재배치. 중장년층의 시력은 조금씩 어두운 곳에서 더 약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동할 때 방 안이 어둡다면 넘어짐 사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조명 재배치를 통해 다음을 꼭 확보해 주세요. 침대 근처 스위치, 복도 센서 등, 욕실 입구 근처 밝은 조명, 특히 센서 등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주는 장치입니다. 어두운 집은 사고를 부르고 밝은 집은 안전을 지킵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부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계단, 욕실, 화장실, 현관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에는 간단한 보조 손잡이 하나만 설치해도 안전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손잡이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샤워 후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잡이는 낡아서 쓰는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마음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를 바꾸면 일상이 훨씬 안전해진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동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쪼그려 앉기와 위로 손 뻗기입니다.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순간 허리 무릎 부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는 꼭 정비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허리 가슴 높이에 배치. 매일 쓰는 물건은 절대 높은 선반에 올리지 않기. 예를 들어 약통, 수건, 옷, 밥솥, 전기포트, 조미료처럼 매일 쓰는 것들은 손을 뻗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허리 통증, 낙상 위험, 근육 경직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은 침실이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침실 점검 체크리스트. 침대 옆 협탁은 가능한 최소한만 두기. 바닥에 휴지통, 가방, 옷 절대 두지 않기. 충전 케이블을 바닥에 흘리지 않기.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이 닿는 자리, 빈 공간 확보하기. 원치 않는 가구는 과감히 이동 또는 제거하기. 침실은 복잡하면 사고 위험이 올라가고 단순할수록 몸이 편안해집니다. 집안 구조 재정비는 집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집을 바꾸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큰 공사가 아니라 생활 동선과 안전만 재정리하면 됩니다. 방해되는 물건 3개만 치워도, 바닥 카펫 하나만 정리해도, 센서 등 하나만 설치해도 집은 훨씬 더 안전해지고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집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의 집은 다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상 연락체계 3인 구성. 도움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락처를 많이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3명으로 구성된 비상 연락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3명일까요? 그 이유부터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 상황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위험해진다. 중요한 건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다. 즉,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 명인가? 과학적, 현실적 이유. 비상 연락망 한 명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명은 위험하다.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해외 출장 중인 경우도 있죠. 둘째, 명은 불안정하다. 둘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다른 한 명도 부재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명절 같이 바쁜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명이면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다른 2명이 보완해 줍니다. 명 모두가 연락이 안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최소 숫자가 명입니다. 명은 역할이 각각 다르다인 구조의 핵심. 단순히 친한 사람 명을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즉시 연락 가능한 사람, 가장 가까운 연락자, 형제, 자녀, 친구, 전화 받는 빈도 높고 본인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위급 상황 시 가장 먼저 연락하는 대상. 이 사람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현장 지원자, 근처에 사는 이웃, 직장 동료 같은 건물 거주자, 필요하면 집까지 바로 와줄 수 있는 사람, 이 멀리 있어 바로 올 수 없을 때 이 현장에 바로 도착해 상황을 체크해 줍니다. 장기적 도움을 줄 사람, 후방 지원자, 평소 신뢰도가 높고 차분하며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의료, 금융, 행정,
생활 관련 문제를 심리적으로 돕는 역할. 예를 들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병원 입원 수속이 필요할 때 상황을 주변 가족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정확한 역할을 나누면 비상 상황에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 연락 체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는 실제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연락자 선정.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연락이 잘 안 되는 가족이라면 차라리 연락이 잘 되는 친구가 더 좋습니다. 단계. 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올 수 있는 사람을 우로 지정. 같은 건물 이웃, 단골 가게 사장님, 직장 동료 등 언제든 0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 이 가장 적합합니다. 단계. 위기 상황에서 조언과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로 선택. 사람이 당황하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때 이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단계. 각자에게 역할을 명확히 알려주기. 내가 아플 때 연락드릴 수도 있다. 급할 때 잠깐 도와줄 수 있겠냐.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말만 해두면 비상시 모두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구조다. 사람들은 연락할 사람이 많다는 걸 안정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얼마나 가깝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돕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불안이 줄고 비상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실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 구축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사람명 선정. 각자에게 역할 전달. 스마트폰 속 비상연락 기능 설정. 본인 병력 복용약 주소를 메모장에 정리. 집 현관 지갑 휴대폰에 비상 연락표 부착. 이 가지만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망이 생깁니다. 사재정 관리의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자동화. 우리는 평생 아끼면 부자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정 관리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저절로 모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약은 감정이고 자동화는 시스템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땐 소비가 늘고 기분 안 좋을 땐 지출이 과해지기도 합니다. 즉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약은 거의 항상 의지에만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습니다. 반면 자동화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시스템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까먹어도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자동으로 쌓이고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재정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 일상에 집중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재정까지 신경 쓰려다 보면 누락, 혼란,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동화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지출을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고 통장을 계속 확인할 필요도 없고 돈을 모으기 위해 참거나 억지로 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화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돈 관리를 일상에서 떼어내는 것, 즉 의지에 기대지 않고 돈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통장계로 시작된다. 가장 쉬운 구조. 재정 자동화의 핵심은 통장 수십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딱 개입니다. 생활비 통장, 월급 또는 수입이 들어오는 곳. 여기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고정 지출 통장, 관리비, 보험료, 핸드폰비, 대출 이자 등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비용을 전부 이 통장에서 자동 납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언제 빠져나가지? 이런 불안이 사라집니다. 미래 준비 통장 저축 비상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정해둔 금액이 자동이체로 옮겨집니다. 중요한 점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만 갖춰도 돈은 매달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쌓이게 됩니다.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 돈 걱정이 사라진다. 자동화를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선명해진다. 자동 납부를 해두면 매달 변하지 않는 지출만 남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불안이 줄어든다. 보험비 언제 빠지지? 이 달 관리비 얼마나 나왔지? 이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셋째, 모으지 않아도 돈이 쌓인다.
자동이체만 해놓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미래 준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흔히 말하죠. 돈은 의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모인다고. 자동화는 바로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자동화 실천 체크리스트.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개를 만든다.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기준으로 자동이체 설정. 고정 지출은 전부 통장으로 연결. 미래 준비 통장에는 월급날 자동이체. 그 외 남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구조 만들기. 한 달 후 자동화가 정착했는지 점검. 이 가지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늘 절약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돈 관리는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재정 관리의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자동화의 완성도입니다. 자동화를 해두면 돈은 자연스럽게 쌓이고 불안은 줄어들고 생활은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스토리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받고 약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 건강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영상 기록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건강 영상 기록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록은 건강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람의 몸은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디가 불편한지 설명하기 애매할 때도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언제부터 아팠나요? 라는 질문을 받지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몸의 변화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어두면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내 몸의 변화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걸음걸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굴색이 어떤지, 식사량이 줄었는지,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이 모든 것이 영상 속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영상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하고 메모보다 생생합니다. 영상 기록은 병원 진료의 정확도를 높인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짧게 0분 동안 우리의 몸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다리가 이렇게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해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기 힘들던 영상, 기침이 심해지던 영상, 부종이 생기던 영상, 잠을 못 자던 밤의 영상. 이런 영상 10초만 보여줘도 의사는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 기록은 병원 진료를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영상 기록은 내 삶의 통계가 된다. 건강은 하루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루 좋았다가 다음날 나빠졌다가 계절 따라, 스트레스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영상 기록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강 통계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가장 피곤했는지, 어떤 시기에 확실히 얼굴이 좋아졌는지, 어떤 습관을 바꾼 뒤 회복이 빠른지, 약을 바꾼 뒤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숫자로 된 표보다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영상 기록은 마음의 건강도 회복시킨다. 신기하게도 영상을 찍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심리 치료에 가까운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의 나는 감춰진 나의 마음과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피곤이 쌓였는지, 표정이 어두운지, 말하는 톤이 평소보다 힘이 없는지, 영상으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많이 지쳤구나. 요즘 많이 무리했네. 이런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몸의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 15초 기록하기. 오늘의 컨디션 점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15초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초. 걷는 모습, 앉았다 일어나는 모습, 식사량, 잠들기 전 모습, 붓기나 통증이 있는 부위. 2초 영상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회 주간 정리 영상 만들기. 한 주 동안 상태가 어땠는지, 좋았던 날, 힘들었던 날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0초 플러스 주 회분 정도로 강력한 건강 기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쉬워진다. 영상 기록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가족과의 소통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몸이 안 좋아, 요즘 피곤해 라고 말하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 하나면 다릅니다. 엄마 오늘 이랬구나.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가족이 몸 상태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는 영상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나를 지키는 건강 자서전 만들기. 영상 기록은 단순히 남겨두는 자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삶 전체를 담은 건강 자서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했고 어떤 시기를 잘 버텼으며 무엇을 바꿨을 때 건강이 좋아졌는지. 이 기록은 다른 어떤 건강 노하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건강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